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은 늦게 오시는 대로 진행을 하고요. 여기 지금 오늘 이제 시작 시간은 오전 11시였기 때문에 오늘 설명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른 부분보다 뭐 학원에 이제 입학을 떠나서 그 옷에 대한 어떤 학습법이 어떻게 우리가 유용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차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서 2차적으로 저희 김희연 팀장이 그 수업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의 그 경험적인 부분에서 어머니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하베르만의 그 설명의 주제는 5세의 학습 전략입니다. 근데 사실 이 5세라고 하는 이 단계가 중요해진 이유는 최근에 이제 영재성 평가에 대한 부분들의 나이가 점점점 낮아져서 5세부터 그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 5세 때 아이들이 배운 것도 많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영재성에 대한 평가를 갖다 할까? 자, 정말 궁금하죠. 근데 그 무턱대고 평가의 잣대를 들이대게 되면 자, 부모님들이 가장 혼란스러운 거는 어떻게 이 아이를 끌어줘야 되는지 그 부분이 제일 헷갈려요. 자, 근데 그 아이가 그 끌어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잘 따라와 주면 되는데 정말 이 현실 세계는 그렇지가 않죠. 자, 근데 이 5세부터 어머님들, 특히 준비되어진 어머님들은요, 그 아이를 끌어당기는 부분에 있어서 여유가 있습니다. 정말 이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지만 그 여유가 느껴지는 부모님과 그 여유가 없는 부모님 확실히 구분되어지더라고요. 자, 일단 5세에 대한 특징, 자, 한번 어머님 자녀분과 한번 이렇게 살짝 비교해 보세요. 자, 5세는 이 지능 자체가 성장의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단계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성장이 아니고요. 5세는 강점이 있는 지능에 대한 부분을 성장시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보통 놀이 중심에서 어디로? 그렇죠. 학습,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모습으로 건너오는 시기에 대한 부분을 느끼는 나이이기도 해요. 근데 이 시기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과도기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갑자기 놀이만을 추구하던 아이들이 학습을 해야 되죠. 거기다가 학원에 가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다른 5세들과 함께 사회적인 모습, 사회성을 익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를 또 하나의 과도기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저희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에서 그 5세에 우리가 그 과도기다 이렇게 표현해서 오도기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그 오도기 때가 정말 이 개구쟁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자, 일단 어머님 이 5세는요 정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빠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최근에 아이들의 학습적인 능력에 대한 부분들의 시작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초등학교 때 이 아이가 공부를 정말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시기가 5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5세가 초등학교 성적을 결정하는 나이가 되는 이유는 바로 말하기와 그 다음에 듣기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바로 습관을 잡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만 우리가 여기서 많은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듣는 거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듣는 걸 잘하는 아이가 침착할 수도 있지만요. 활동적인 아이들 중에서도 듣는 걸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말만 하고 내가 들을 수 없는 경우는 아무리 나이가 어린 5세라고 하더라도요. 학습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씩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 말하기와 듣기에 힘이 필요한 이 5세 때 뭐가 필요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수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경험에서 딱 3가지 키워드의 답을 드리면 일단 확정적인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된다. 이 확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사실 어떻게 끌어내야 될지를 모르지만 정말 방법은 간단하더라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좀 확장시켜주거나 아니면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개념을 확장시켜주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줄 아는 것을 배워야 되는 시기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걸 단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이죠.
자, 두 번째는 공부가 시작되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어머님 진짜 한글이 필요해요. 근데 이 한글 필요하다고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 한글 쓰기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5세는 쓰는 법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글씨를 쓰는 것을 이미지화 시켜서 본인이 따라 쓰기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받아쓰기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 받아쓰기가 왜 필요했냐면 써보면서 그걸 몸으로 체득하고 지능에 대한 부분을 발달시켜서 그 글자를 기억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부분은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받아쓰기라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미지화 시켜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전문적인 이야기로 조금 바꿔서 설명하면 그걸 따라 써 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쓰라고 이야기해놓고 아이한테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 있는 어른이 자 이렇게 우리 한번 써볼까? 하면 이 쓰는 법에 대한 부분들을 그림 그리듯이 그리고 있는 5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5세뿐만 아니라 6세도 그렇고요. 근데 7세 조금 여유로워요. 하지만 이 부분의 공부의 시작에서 저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도 그렇지만 한국어에 글자를 써보지 않고 말만 하는 것은요 절대 안 됩니다. 학습적으로 나중에 한계가 금방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능력이 우리가 한글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미지로 받아들여도 써보면서 받아쓰기 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라는 표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어릴 때 그 속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회전에 대한 이 부분이 즉 머리에 대한 우리가 이 돌아가는 속도 자체가 빠른 거는 맞죠. 그리고 어릴 때의 영재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언어의 영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학의 영재가 아니고요. 언어의 영재. 그 이유는 어휘력이 상당히 높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머니 공부를 못하는 경우 진짜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릴 때 언어 영재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한 경우 정말 말을 하는 것, 어휘력을 기르는 것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글도 써야 된다고요. 세 번째는 학원에서 여러 친구들이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이 아이가 리더구나 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리더는요 생각보다 규칙을 정말 잘 지켜요. 중구난방 뛰어다니는 아이들보다 그 부분에서 리더를 지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의 그 자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도 빨라요. 그래서 여기서 실패를 갖다가 견디면서 자신 스스로가 약간 탄력적인 회복을 할 수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런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지만 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극복해내는 그 유연함이요 어른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5세는 이 확장할 수 있는 대화법과 공부의 시작 시기에서 필요한 한글과 그다음에 우리가 그 회복 탄력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면 수업 자체가 안정적이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안정적이에요. 어머님들께서 무엇을 갖다가 시키든지 다 시켜도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여기 제가 어머님들께 그 가볍게 체크해 볼 수 있는 5세의 영재성 테스트 리스트를 갖다가 제가 한번 제공을 해드릴게요. 보통 오게 되면 아이들이 12가지 항목으로 그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게끔 되는데요. 이 5세의 영재성 체크리스트에서 평소 모습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현장에서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줌에 계신 분들은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몇 개나 되는지 개수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적 호기심에 대한 질문에서는 당연히 영재성 평가할 때 나오는 거지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대답을 해주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는 질문을 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또 기발한 어떤 생각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경우, 자, 그리고 과제 집착력, 중요하죠. 요새는 정말 빨라져서 최근에 이제 가르치고 있는 이제 5세, 6세 아이들은요, 어머니 많이 똑똑하더라고요. 지금의 현재 그 해가리를 하는 학년에서 6세 그 다음에 똑똑하고요. 그 다음에 5세 더 똑똑해요. 근데
약간 5세는 좀 영악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6세는 학습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영악이라는 때를 갖다가 벗어내기는 하지만 5세, 6세 전체적으로 똑똑합니다. 그리고 7세가 약간 조금 속도가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서 과제 집착력은 학습에 대한 어떤 끈질김, 학습에 대한 끈기를 이게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몰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학습을 갖다 할 때 10분을 6번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1시간을 한 번을 하는 것 네, 어떤 게 더 좋으냐면 1시간을 한 번 하는 게 훨씬 더 학습적으로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몰입에 대한 부분에 시간이 되어지면 리셋되어지는 시간이 그 10분 단위 또는 1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10분을 6번 하면 5번의 리셋이 되어진 거라 네, 실제적으로 공부한 건 마지막 한 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번이 처음과 같은 것이 되려면 아까 1시간을 네, 공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근데 5세 아이들 1시간 앉아있기 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그 리셋되어지는 몰입의 시간을 네, 10분이면 10분, 15분이면 15분 정해놓고요.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어머님들의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지면 매우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공부하는 습관을 잡는 시기이지 공부를 몰아쳐서 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이한테 많이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독창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 정보 처리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 독창적인 거는 아이들 교구를 갖다가 이렇게 쓰는 걸 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사물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전혀 엉뚱깽뚱한 그런 사물을 갖다 표현하는 거 말고 자신이 본 경험적인 사물을 갖다가 교구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 네, 그게 독창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 발명이라고 하는 것도 네, 그 모방을 통한 어떤 그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그 부분의 어떤 한 뭐 문제점 이런 것들을 찾아가서 그걸 해결하는 게 우리가 하나의 발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독창성에 대한 부분들을 무조건 새로운 것만을 강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5세, 6세, 7세 물론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발명 자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독창성이라고 할 때 새로운 것만을 만들어내는 게 독창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그 사고의 유연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시다면 네, 이 아이들의 어떤 만들기 놀이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이 모방부터 시작하는지 아니면 그 모방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못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체크하셔가지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본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만들어 보고 그걸 발전시켜 나가면서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워나가는 방법으로 지도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교구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익히고 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지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게 가끔 가다가 아이들 때문에 웃는 요소이긴 한데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용을 하시면 언어의 유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언어 영재를 초반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마지막에서는 체계성인데요. 제가 요새 느끼고 있는 건 6세인데 그 저희 학원에 있는 아이 중에 그 4자리 곱셈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4자리 곱셈을 하는 친구가 얼마 만에 그걸 해봤냐면 2주 걸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 그리고 곱셈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몰랐던 것이 한번 하고 나서 칭찬받고 하니까 처음에 우리가 한 자리 2자리 익히던 친구가 딱 셋째 주 들어와서 이제 수업 들어가면서 네 자리 곱셈까지 할 수가 있게끔 되더라고요. 자,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그 모습을 보더니 뜨아 해요. 네, 왜? 나는 한 자리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4자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다음번에 자기 2자리, 3자리까지 해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연산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딱히 그 어떤 방법, 규칙성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동기, 스위치만 눌러준 거거든요. 사실은 수학이 놀이가 되어지려면 그 동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하베르만을 선택한 거는 그 교구나 이런 것들보다도 이 교재 자체에 대한 부분이 그런 동기성 부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하베르만이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매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이유입니다. 자, 여기 선택하신 것 중에 12개가 있으면 어머님
16개 중에 12개 이상이면 영재성 자체가 이제 강하다고 놓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8개에서 11개 정도면 그냥 저희들 그냥 이렇게 그냥 여기서 이 분류가 맞는 건 아니지만, 또 이게 맞다라고 하면 어머니 집에 가서 이걸로 그냥 판단하실 거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8개 밑에는 지금에 있어서는 학습적인 부분에 대한 게 없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습에 대한 것보다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다른 것보다 체육 활동이나 아니면 음악 활동이나 아니면 미술 활동에 대한 어떤 그 약간 손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많이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7세까지 가면요, 그 어린 친구들이 한 2, 3년 동안 물론 공부를 한 친구와 다른 활동을 한 친구가 있지만 어느 정도 뇌의 성장과 아이들의 성장에서 균형이 맞춰지는 7세에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세 때 아이들이 그 같은 위치에서 이걸 스타트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성장시켜 주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수학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수학해서 조금 더 빨리 나갈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전에 초등학교 6학년 수학까지를 끝내고 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요, 어머님, 그 부분의 쓰임새는 언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빨리 하게 되면 초등학교 3학년 때 본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맞춰지게 돼요. 그러니까 5세, 6세, 7세는 학습의 태도와 그다음 공부 역량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이의 어떤 역량 기반의 성장에 중점을 두셔야지, 너무 학습적인 무게와 학습적인 시간으로만 아이를 갖다가 상대하게 되면요, 나중에 지금은 아이가 어머님 표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하지만 표현을 할 수 있는 5학년, 6학년이 되면 어머님에게 강하게 들어와요. 근데 요새는 어머님 중2병이 없어요. 왜냐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그만큼의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있느냐? 어머님 초5의 도발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5학년들이 어머님들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왜 뭔가 반항이냐? 아니요. 반항이 아니라 제가 요새 많이 듣는 이야기는 애들이 어머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엄마, 나 왜 그걸 안 시켰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의 그런 약간 분위기와 많이 다르죠. 하고 싶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지금의 그 아이들이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사용하는 건 무작정 반대, 무작정 어떤 그런 강한 자기만의 어필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데 그걸 왜 안 시켰어? 라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자녀들은 지금 또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그 어머님들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는 또는 공부해야 될 목적성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머님 자녀들은 수능을 지금 이제 안 보는 세대의 그 후세대입니다. 아직은 교육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의 학생들이 수능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역량 강화 집중 방법으로 교육 방식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아이들이 뭐를 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각종 대회나 이런 것들을 꼭 참가하도록 해요. 그리고 그걸 하는 친구들 중에 어릴 때 6세, 7세 때 체험 활동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 확실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에서 학습적으로 빠른 친구들도 있지만 학습적으로 느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거기 있는 부분에서 그걸 키워줄 수 있는 다른 영양치를 찾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영재성에 대한 신호가 어떤 게 있을까? 사실 몰입도가 좋은 거, 호기심이 많은 거, 다 우리 아이가 영재일까라는 그 생각이 들게끔 하는 행동들인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어머님들이 이제 그 2023년 이후로 강조되고 있는 학습법의 가장 1순위는요, 내가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한 걸 답변해서 우리가 물어본 것에 대해 이렇게 잘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시대가 어머님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의 등장도 있지만 질문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스스로도 저희들은 답변의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스스로도 질문을 갖다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질문을 잘 하는 것, 구체적으로 하는 것,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부분이 아이를 정말 많이 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재성에 대한 신호가 왔다라고 판단이 느껴지시거든 질문하는 방법부터 조금 다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보는 영재성에 대한 부분, 기준 4가지는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대치동에서 영재원 실적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장영실 전형과 그다음 일반 전형에 대한 준비를 시키는 학원이기 때문에 이 영재성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곳에서 보는 것과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있는 거는 누구나 어머니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지적 호기심의 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 지적 호기심이 단순히 있는 게 아니라 지적 호기심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어휘에 대한 선택이나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그림 선택하는 것도 달라져요. 그림을 정말 이 선명한 그림을 고르는 애들도 있지만 그 그림을 갖다가 흐리멍텅한 그림을 고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신경을 쓰는 아이와 신경을 쓰지 않는 아이로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제집착력, 독창적인 사고, 그 가장 중요한 기억의 체계화. 이 기억의 구조적인 체계화는 아까 그 곱셈 4자리 하는 그 6세 아이의 모습하고 너무나 유사해요. 자, 하나씩 어머님 볼게요. 지적 호기심에 대한 어떤 질이 무엇이냐? 어머님, 애들이요, 질문을 할 때요, 왜? 이게 아니고요, 이게 뭐야? 까지 한 애들은 딱 거기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질문을 이어갈 때 이게 뭔데? 왜 색깔은 노란색이야? 왜 이 구조 자체가 네모여야 돼? 왜 세모가 아니고 동그랗게 돼? 동그라면 어떻게 되는데? 끊임없이 거기 꼬리에 꼬리를 갖다가 무는 질문을 하는 애들이 확실히 지적 호기심에 대한 부분의 그 수준이 높습니다. 여기서 다 어머님 한번 오늘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구름은 왜 떠 있어? 할 때 이 구름 속에 있는 수증기는 애들이 어디선가 듣거든요. 그럼 구름 속에 있는 부분에 우리가 그 수증기라는 단어를 알고 있거나 부모님한테 들으면 수증기가 뭐야? 근데 수증기는 왜 안 떨어져? 그래서 이 구름 속에는 수증기만 있어? 수증기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어?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으로 그리고 구름에 대한 최근에 그 수업을 했던 친구는 5세인데요.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그 친구가 그런데 구름의 색깔은 왜 하얀 색깔하고 검은 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구름에서 갑자기 번쩍번쩍하는 부분들이 왜 나타나는지를 갖다 물어보는데 그런 경우에 대한 것도 지적 호기심의 질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이지 않은 질문들을 갖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림자의 길이에 대한 부분이나 그 그림자에 대한 부분들을 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볼 때 왜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끔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관찰인데 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줄 때요 차분히 앉아서 진짜 그것만을 보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머님. 뭐냐면 5세가 멍 때리기를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멍 때리기를 하는 경우는 본인이 그 관심도가 정말 낮은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어른들이 이제 어떤 그 흥미도를 높이기 위해서 준 도구가 멍 때리기가 되는 경우에 좀 어렵죠. 그래서 그 멍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면 관찰에 대한 부분의 지속 시간이 길 경우에 그거를 이야기해 보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개미라고 하더라도 개미의 모양이 어떤지 아니면 그려보고 또는 개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모양을 그리기가 힘들면 요새는 그 이어긋기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어긋기를 개미 모양에 대한 이어긋기를 해서 완성본을 하나 해주면 그 손으로 그린 부분 때문에 개미의 형상이 각인이 됩니다. 어머님 어릴 때는요 애들이 이미지에 대한 각인이 아니고요 시각화의 각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각적인 부분에서 인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길러주시면 학습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과제 집착력인데요. 하베르만은 교재가 워크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워크북을 깔끔하게 잘 해오는 친구가 있는 반면 그 워크북을 그냥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어른 못지않게 진짜 집중을 해서 뭐 1시간 걸릴 거를 10분 만에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집중해서 안 한 거죠. 그래서 그 집중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일단 이 내용에서는 어머님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손으로 쪼물락쪼물락 거리는 것들. 그래서 내고를 어릴 때부터 조금 만져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릴 때는 가위질 하는 것 자체도 이 지능 발달이고요. 손으로 써서 블럭을 갖다 만드는 것도 지능 발달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쓰는 활동을 전체 활동 100 중에 얼마 정도가 좋으냐면 50 이상. 네. 왜 그러면 이 손으로 쓰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모두 다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수학을 하는 것도 그리고 어머니 손으로 이게 뭔가를 많이 해본 친구들이 글씨 쓰는 걸 이게 약간 부담스러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글씨 쓰는 것도 또한 내 손에 대한 어떤 부분의 이 활동들이 영향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내고는 요새는 내고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그 블럭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플랜을 세워서 조립을 한 거를 네고 블럭을 실제 현장에서 해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고는 5세부터 들어가지만 실제 많이 하게 되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네고 블럭에 대한 조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초등학교 6학년이 넘어가면 설계도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본 형상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색감하고 같이 함께 그걸 만들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공간 지각력에 대한 부분 자체가 굉장히 사고적으로 커지게끔 됩니다. 그리고 내적 동기인데요, 어머님. 저희가 아마 이건 어머님들께서 보셔서 아실 거예요. 마이쮸를 많이 주나, 마이쮸를 많이 주지 않나. 정말 마이쮸가 어머님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마이쮸가 실질적으로 애들한테는 보상 심리이기 때문에요. 공부하는 데 있어도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 다른 기본적인 보상 심리보다도 뭔가를 더 많이 주려고 하시는 것에서 좀 제한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무턱대고 계속 했다라고 해서 이걸 줘버리게 되면요. 아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보상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어머님이나 아버님한테 꼭 뭔가를 요구를 해요. 근데 그 부분에서 보상 심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수업의 태도의 질적인 부분이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만약에 이 사탕이나 뭐 다른 마이쮸 같은 것들이 한 번 공부할 때 5개가 주어진다 하면 그 수를 하나나 2개로 줄여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부분에서 약간 즐거움에 대한 쾌감도도 5개를 줬을 때보다 하나나 2개를 줬을 때 쾌감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학습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생각한 어떤 결과물이 되는 것들이 만족을 못할 때는요, 어머님, 지우개로 그걸 지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걸 다시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 체크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밀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이게 왜 틀렸는지 친구하고 옆에 있는 걸 우리가 보고 비교를 하면 훨씬 본인 스스로가 그걸 정교하게 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독창적인 사고인데요. 이거는 확실히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10명 다 가지고 있지만 이걸 표현해내는 게 중요해요. 왜? 우리도 어머니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밖으로 꺼내놓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꺼내놓지 못하면, 꺼내놓는 방법을 모르면 누가 저를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아프다고 하는 것도 무조건 아프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안 아프던 사람이 오히려 아프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적절하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표현해서 내가 지금 몸의 상태가 어떤 컨디션인지를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스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독창적인 세계를 아이들 스스로가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 성을 쌓는 것도 어머님 애들이 색깔을 분류해서 그거를 이제 모양을 이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제가 최근에요 이 하베르만 교구를 가지고 숫자 블록을 쌓는 작업이 있었어요. 근데 1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길게 20개를 갖다가 쌓아가지고 만드는 장면에서 한 친구가 뭐를 했냐면요, 갈색으로요 1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리긴 하지만 아니 왜 색깔 다른 친구들처럼 알록달록 안 쓰고 이걸 같은 색깔로 했어? 그랬더니
한 가지 색깔로 해야 이게 잘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오세입니다, 오세.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자기의 그런 세계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색깔이나 이런 것들로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이가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유머 감각이나 이런 것들, 어머님 농담 던지는 것에 대한 부분 사실 어른들로서는 좀 짜증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받아주세요. 왜냐면 애들은 잘 모르고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반응할 때요 진짜 머리가 어머니 뜨겁게 네, 성장을 해요. 네, 그리고 이 유추가 어머니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냥 단순히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냥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지막에 있는 이 유추를 갖다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추론이죠. 저희가 인공지능을 어머니 키울 때 인공지능의 추론에서 마지막에 가서 어머니 쓰는 게 뭐냐면 영어가 아니고요. 다른 모든 나라의 언어 중에서 마지막에 쓰는 언어가 한글입니다. 근데 그 한글이 왜 그러냐면 글자의 조합이 가장 많아요. 아니 한자보다도 적은 이 조합을 가지고 있는 이 한글이 어떻게 그런 다양한 표현을 갖다 할 수 있을까라고 항상 이야기를 궁금해한대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인공지능을 부드럽게 만들고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꼭 한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추론에 대한 부분들도 한글이 빠른 아이들이 초반에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글 글쓰기에 대한 부분들, 말하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능력들이 좀 잘 되는 친구들이라면 꼭 질문을 던져서 생각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말해볼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주세요. 처음부터 해봐, 말해봐 이런 표현보다는 처음에 못하면 좀 두시고요. 다음번에 지나가다가 또 한 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좀 이렇게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생각보다 빨리 와요. 그래서 여러 번의 질문들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히터 드립니까? 네,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기억의 체계화인데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은 앞에 있는 내용들이 한 30% 차지했으면 이 내용이 70%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님 나중에 그 고등학교 때 가서 애가 공부를 하는 것 때문에 어머님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없으면 좋겠거든요. 진짜 어머님들의 그 모습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늙어요. 네,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 성적이요 내가 KMO 시키고 공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70점, 80점 나오거든요. 과학을 어머님 고등 영재고 간다고 준비하면 뭐예요? 70점, 80점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그게 또 등급이 재밌는 건 2등급, 1등급이에요. 지금 고등학교 애들이 지금 5등급 체제로 바뀌면서요. 1등급의 그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가는 1등급 그게 몇 점이냐면 78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 100점하고 78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컨디션이 되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하게 되면 내 아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보여지는 역량을 어떻게 키울 건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세대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지금 이걸 몸에 체득화 시켜놓지 않으면 언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서 어머님 안 된다고요. 학습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억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체계성을 가질 수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전까지의 정말 진짜 어머님의 그 헌신이 필요해요. 아버님의 헌신이 필요해요. 왜? 태도적인 부분을 길러내는 건 돈으로 절대 안 돼요, 어머님. 이게. 그래서 가정에서의 그런 모습과 학원에서의 어떤 모습이 서로 매칭이 되어야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지 기본적인 부분에서 한쪽에서는 이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안 됩니다, 어머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이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아는 친구들, 그거를 다른 친구들 막 왁자지껄 하더라도 자기 혼자 이걸 하는 친구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억이 어머님 일주일이 지났어도요, 저번 주, 저저번 주 했던 걸 기억해내는 아이들. 그리고 어휘에 대한 수준 자체가 차분하게 그걸 수준 높게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근데 어머님 절대 어머님들께서 하실 때 제가 부탁을 드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괜찮아 라는 단어는 적절하게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괜찮아를 쓰는 건 중요한데요. 괜찮아를 갖다가 쓰고 나서 그 뒤에 후속 처리가 없으면 안 돼요. 괜찮아 쓰시고 나서 뭐를 해야 되냐면 근데 끝까지 해봐야지.
괜찮아. 근데 이 문제만큼은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괜찮아. 조금 더 높이 점프할 수 있어야지. 괜찮아.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아? 다 알아? 네, 이런 질문들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괜찮아라고 하는 거는 안정감을 주기는 하지만 발전 속도에 있어서는 하나의 벽이 됩니다. 그래서 괜찮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꼭 퀘스천, 질문을 넣어주실 것. 그러면 애들이 어휘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이 생각 자체에 한 것들을 고민하기 때문에 나중에 표현하는 능력도 월등히 탁월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냥 우수한 게 아니고요. 양호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생기부 적을 때 양호하다는 표현을 갖다 쓰면 제일 아래라고 봐요. 항상 우수하다 중간, 탁월하다 으뜸. 네, 이겁니다. 그 생기부에 탁월함이라 적혔다고 하면 학교 생활 진짜 잘했구나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우수함보다는 탁월함을 위해서 이런 어휘의 수준 자체를 높여줘야 된다. 언제까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왜? 다시 한번 복습시켜드리면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어휘의 수준이 영재성을 결정한다. 예,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언어의 영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신 학부모님이라면 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시작은 어디서 하지? 예, 시작은 어머님 어디서 하는가가 관건이 아니고요. 소마에서 하든 필즈에서 하든 헤이브에서 하든 아니면 여기 하베르만에서 하든 네,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건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예, 학원이 어머님 모든 거에 아이를 채워주지는 않아요. 그 채워주는 거에 한 부분인 거지.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의 그 수학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놀이 수학이라는 표현에 대한 부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 놀이 수학이라고 했지만 놀이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 그 놀이가요, 어머니 그냥 네, 애들을 방만하게 네, 놓고 마치 우리가 사육장에 풀어놓은 네, 동물들 같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하나 선생님이 꼼꼼하게 따져가지고요. 애들이 거기서 필요한 적재적소에서 그거를 네, 계속 질문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함께 해주고 이 부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5세 같은 경우에 아이들 6세, 7세보다 지금 한 반에서 수업하는 인원을 더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하고 있는 애들이 네, 4명이 지금 최대 맥스이고요. 그리고 이 5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스스로들이 이렇게 반응할 때 선생님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서 지도하고 기다려주면 안 돼요. 같이 반응하고 같이 웃어주고 네, 같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깔깔깔 떠들어줘야 애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거의 학습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반응 없는 선생님은요, 애들한테 재미가 없는 걸 떠나서요, 학습 자체에 대한 흥미를 갖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절대적인 네, 이 학습 발달, 지능의 발달을 저해합니다. 그래서 그 놀이식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애들의 놀이식 수학이 아니고요. 앞에 있는 선생님이 아이들과 놀이할 수 있는 네, 수학이다. 즉, 놀이식 그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의 방법을 놀이 수학이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뇌 발달에 대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예, 이 호기심이 가장 강력하게 오는 거기 때문에 애들에 대한 어떤 특징, 애들이 좋아하는 거, 애들이 좋아하는 색깔, 근데 애들이 그 항상 옷 입고 오는 것도 어머님, 공주풍의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또 남자애들 어머님 정말 옷 이쁘게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부분에 대한 거 한 가지가 달라졌을 때 칭찬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된다고요. 왜? 아까까지 어머니 계속 얘기했잖아요. 관찰을 잘하는 애를 키워야 된다고 해놓고, 아니, 선생님이 그런 관찰을 어머니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찰력이 있는 선생님이 아이들 옆에 붙어서 아이들과 수학 공부를 할 때 선생님도 같이 놀이식에 동참할 수 있는 수업을 한다면 네, 뇌의 발달, 아이들의 학습 성장은 예, 불보듯 뻔한 거예요. 당연히 되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이런 그 교과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는 예, 참고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이제 어머님들께서 5세부터 씹히는 이유가 네, 유치원에서 나중에 초등학교 올 때 이어지는 교육에 대한 부분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교육을 시킨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초등학교에 가면 이게 예전하고 좀 다르게 한글에 대한 부분에 교육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덧셈 뺄셈에 대한 교육을 최근에 들어서는 잘 안 해주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왜 다 선행학습을 하고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 어떤 피드백하는 요소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요소들로 창의성 교육이나 역량 교육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학습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형태로 5세부터 7세까지를 하시되 그런 역량치에 대한 부분들을 동반 성장시켜주면 초등학교 때 내 아이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많아진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놀이가 이제 공부가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머님. 뭐냐면, 이 놀이가 공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어려운데요. 놀이를 어떻게 공부로 끌어가지고 올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머님, 그 5세가 이제 저희랑 수업할 때 저희들 선생님이 어머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어머님? 어머님 혹시 생각나시는 거 아시는 거? 네. 어머님이 혹시 선생님한테 바라는 거라도 괜찮아요. 뭘까요? 네. 바로 눈높이에요. 네, 어머님, 5세는 작잖아요. 저희들은 크잖아요. 근데 바닥에요, 어머님, 바지 닿아서 애들과 같이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애들이 어머님 목이 아프면요, 이게 쳐다를 보지 않아요. 그럼 애들이 어머님 저희를 안 보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상이 없는 대상한테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놀이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눈높이를 맞춰라. 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의자에 앉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과 같이 이 수업을 갖다 할 수 있는 이 바닥을 기어다닐 수 있는 선생님.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머니 5세라고 하더라도 그 국어나 또는 어떤 실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5세 때 어머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음식점 가서 유튜브를 꼭 주지 마세요. 네, 미디어적인 부분의 요소를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미디어적인 부분의 요소가 단순히 교육적인 게 아니라 그냥 영상의 흐름을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디즈니나 이런 데에서요, 아이들의 교육 영상을 수학적으로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 삼아서 아이들한테 보여주시는 건 괜찮은데 한 2분에서 5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괜찮은데 그냥 무턱대고 이 AI가 만들어낸 영상이나 이어지는 맥락이 부드럽지 않은 것들은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그 영상을 건네주시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확인을 해주시고 건네주십시오. 그리고 영상을 보는 것도 보통 10분이 넘어가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이 영상에 대한 색깔 화려한 것과 동작에 대한 것만 관심을 가지지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미디어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이 수업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핸드폰을 쥐어주고 영상을 많이 보여주는 건 어머님이 아버님이 좀 편하실 수는 있지만 학습적인 도움에서는 좀 이롭지 않다. 네. 자, 그리고 이 국어는 일단 5세, 6세, 7세는 말하기이지만 아까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세부터는 이제 쓰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보통 7세 여름방학 때는 자기가 본 단어들에 대한 나열들을 통해서 틀리더라도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써보도록 흉내내보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글씨를 쓸 때요, 저 같은 경우는 고딕으로 쓰거든요. 근데 고딕으로 쓰는 이유가 뭐냐면 고딕으로 쓰는 걸 배우면 노트나 이런 거 적을 때 또는 글씨 적을 때 아이들도 고딕이 됩니다. 그럼 고딕이 되면 가장 우리가 보기가 편한 글씨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딕으로 글씨를 써서 좀 흉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못 쓰면 아까처럼 이미지화 시켜서 읽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받아쓰기를 시키면 충분히 한글이 빨리 늘 수 있습니다. 한글이 늘지 않아서 고민인 어머님은 소리내어서요, 그 글씨를 쓰면서 아이가 같이 써보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능력이 생겼어요. 무슨 능력이 생겼냐면 거꾸로 쓰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마주보고 있으면 거꾸로 쓰면서 그 글씨를 지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들이 나중에 이런 국어적인 부분에 대한 능력도 수학을 하면서 같이 키워질 수 있어요. 이 하베르만 자체가 하브루타 수업을 갖다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적인 요소가 다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걸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잠깐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국어를 잘하는 어떤 아이들이 이제 그 그림책을 읽어주는 거에서 끝나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아이가 잠자리 들기 전에 동화책을 갖다 읽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어휘를 담아주는 하나의 그냥 그 시작 부분이고요. 그림책에 나왔던 단어 어머님들도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지나다니다가 그 간판에 이런 데서 글자를 갖다 보고 읽어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글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체험해서 그 한 경험을 토대로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 어휘 자체가 빨리 늘게끔 됩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다니면서 하시지 마시고 거기 있는 부분에 대한 글자를 많이 읽어볼 수 있는 걸 주변에 노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학은 이제 어머님 초등 들어가기 전에 애들이 수학을 여기서 잘한다 못한다로 갈리는 것 같아요. 뭐냐면 교구에 대한 부분은 2차적, 3차적인 거고요. 양적 개념입니다. 5세 때 양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애는 확실히 수체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 양적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1이 10과 비교했을 때 1과 10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숫자가 큰지를 비교하는 게 양적 개념이에요. 근데 그런 양적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또래들이 이제 5세 때 초반에 있다면 이 친구들은 이 속도 자체가 빨라지기 때문에 6세 때, 7세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곱셈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느려지는 친구들은 곱셈 가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나중에 이제 분수를 가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겠죠. 저희가 지금 이제 하베르만이 여기 대체 MSG에서 그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딱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7월달에 잡고 있는 목표는 6학년 여름방학부터 연산교과부터 시작해서 7세 여름방학 때는 본격적인 교과를 시작해 1학년 여름방학 때에 적어도 초등학교 5학년 2학년까지 5학년 2학기까지의 수학을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나가느냐? 어머니 하베르만 이 수업을 듣는 아이들의 속도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저는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융합형의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융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다른 과목을 받아들이는 것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부분에서의 수학적인 만족도 속도가 40, 50일지 모르겠으나 6세가 되면 그게 더 올라가고 7세가 되면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아이가 된다. 그래서 그 원칙을 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 저희 학원에서 제일 빠른 애가 초등학교 3학년 중에 수2를 하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진 않았죠. 근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반들을 가지고 끌어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린아이들 지금 이제 그 6세들은 과학을 갖다가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과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그냥 이 실험에 대한 부분들도 즐겁게 해요. 근데 확실히 이게 있어요, 어머님. 딱 60분 수업을 하는데요. 진짜 이게 느린 친구들, 그 관심도가 떨어지는 친구들은 1시간에 그 과학 실험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걸 소화해내는 개수가 보통 1개에서 1.5개 정도 됩니다. 근데 빠른 친구들은요, 제한을 갖다 해야 되고 하더라도 실험의 가지수가 2개, 그리고 2개를 갖다 하고 나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냐면 실험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시간이 나와요. 아니, 한글도 못하는데 실험 보고서를 쓴다고요? 아니요, 한글 쓸 수 있죠, 어머님.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선생님이 직접 써주는 게 아니라 받아쓰기는 하지만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피력할 수 있는 그 구멍은 넣어놔야 된다고요. 그래서 본인이 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마지막에 가서 쓰도록 하면 초반에 쓴 한글을 통해서 마지막에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을 본인이 창작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6세입니다. 그래서 5세는 이 과학을 못하지만 6세 여름방학부터는 과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부에 대한 정서인데요. 최근에 이제 5세는 이제 완전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초반 단계가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아이들 지도할 때 성취감을 갖다 맛보게 하는 과정에서 좀 달리 생각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뭐냐면 달란트를 갖다가 주거나 도장 찍어주는 일상적인 것도 있지만 학습적인 부분에서의 약간 그 시간 내의 보상 심리가 꼭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무엇을 갖다가 내가 얻었는지, 그 무엇을 갖다가 성취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아이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그 색깔을 갖다가 칠할 때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칠하는 거를 주문을 해요. 그러면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칠하는 아이들이 만약에 그걸 정확하게 지켰을 때는 너무 잘했네. 선을 어쩌면 이렇게 일자로 잘 긋지? 선을 갖다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색깔을 잘 칠했어? 와, 어떻게 삐죽삐죽한 것도 없이 정말 이쁘게 잘했구나. 라고 이렇게 그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언어로 그걸 짚어줍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어머님, 이 막 그려서 그림 그리기에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부모님의 태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괜찮아는 쓰지만 관리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주시는 거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이제 주로 그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이게 한글 언제 하냐가 제일 관건이더라고요,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어머님, 이 학습지를 어떻게 쓰시는 경우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학습지를 어머님 애들이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들은 다 억지로 하죠. 이거는 재밌게 이 부분에 대해서 끌어내는 것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선생님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어릴 때 초등학교에 졸업을 하기 전까지는 선생님이 아이한테 미치는 영향이 거의 100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에 대한 부분을 잘 이렇게 파악을 해서 선생님을 배치해주는 게 어머님, 아버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서 만약 어머님, 아버님이 선생님이 되신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같이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좀 가지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 책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읽을 때도 보통 지금은 책을 읽고 한 번 덮잖아요. 근데 어머님 5세 때 그림책이라도요. 그림책을 다시 꺼내보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세요. 왜 그러면 책은 한 번 보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봤던 거에 대한 기억과 봤던 거에 대한 관찰을 다시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볼 것을 권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다 보면 그 책 자체에 대한 부분이 머릿속으로 통으로 들어가서 구조화시키고 한 권을 그냥 그대로 넣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책을 갖다가 읽어도 책에 대한 내용을 갖다 좀 더 빠르게 익힐 수가 있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독립적인 부분의 책 읽기가 가능하면 한글 당연히 되죠. 그래서 한글에 대한 고민을 갖다가 수학적인 문제에 대한 양치기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좀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5세 어머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문해력인데요. 이 문해력에 대한 정의가 오늘 필요해요. 뭐냐면 문해력은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고요. 지금의 문해력은 다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실생활에서 아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있느냐. 그리고 내가 들었던 것, 내가 배웠던 것, 그것들을 실생활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배웠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쓸 수 있느냐. 이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문해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역량이라는 표현하고 매우 똑같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역량치에 대한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 이 수학적인 문해력에 대한 부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부지런하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문해력에 대한 개념이 잘못 또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냥 문제 푸는 거에 대한 집중을 하는 아이들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어머님 진짜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는 아이 글쎄요. 진짜 성공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장담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수학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적절한 선을 갖다 유지를 하고 내가 학교를 선택할 때 해야 되는 과목에 대한 부분만 유도리를 둬주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은 이게 본인들이 스스로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한계 그리고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목표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내 역량치를 키워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게 훈련이 안 되면 진짜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그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들 지금 수학 시작한다고 하면 숫자 세기 어머님 집중해 주세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수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는 시기가 이게 6세인데요. 5세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어머님 1부터요 100까지 정말 숫자를 갖다가 잘 세는 것. 처음에 저 입학고사 보면 수세기 하잖아요.
네, 20까지만 세도 잘했다고 해요. 근데 어머님 딱 한 달 지나면 30 넘어가고 100 세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수세기가 시작되면 어머니 그때부터 그냥 죄송하지만 덧셈 빨리 들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수가 이제 받아들일 때 더해지는 개념은 내가 때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 더해지는 개념을 갖다가 할 때 음식물로 해도 괜찮지만 네, 어머니 동전으로 해도 괜찮고요. 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물을 더해줘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어떤 숫자로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부분만 알면 아까 어머님 정말 중요하다고 했던 거 양적 개념이 그냥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양적 개념을 어머님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숫자를 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숫자를 못 세면 어머님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숫자를 세는 거에 대해서 초반에 집중해달라. 지금 5세면 이제 3월달 때 들어가기 전이니까 3월달부터 해서 안 늦어요. 그런데 수를 세는 것에 대해서 네, 어머님이 꼭 약속하시고 수를 세게끔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고력 자체는 뭐 이런 어떤 교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정답을 빨리 맞히는 게임보다는요, 한 문제를 1시간을 풀든 4시간을 풀든 그거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엉덩이 무겁게 앉아있는 게 정답입니다. 예, 근데 사고력 언제까지 시켜야 되느냐? 제가 어머님 이거는 대치동 들어와서부터 바뀌지 않는데요. 사고력을 갖다가 언제까지 시키냐고 물어봤을 때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래서 소마가 초등학교 3학년 11월 달까지 하고 졸업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프리미어 졸업하고 나면 그 위에 이제 학년을 두고 지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지역의 특색인 거죠. 소마는 원래 자체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이제 들어와서 초등학교 3학년 11월 달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면서 과정상으로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소마 같은 경우도 3학년 11월 달에 중학교 1학년 정어도 끝내던 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3과정까지 교과를 끝내고 졸업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빨라진 게 어디서부터 오냐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의 그 시작점을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그 시즌에 잡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연산이 들어가면 어머님 연산만 시키는 게 아니고요. 교과가 들어가야 연산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교과를 하는 시점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교과를 빨리 하는 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놀이에 대한 부분들, 손으로 하는 것들,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잘 쓸 수 있으면요. 학습은 상당히 안정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수학을 이렇게까지 빨리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에게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수학을 빨리 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님. 애가 잘하는 그 나이 계층에 우리가 해당이 되고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7세 아이들이 만약에 빨리 한다고 했을 때 5세, 6세보다 더뎌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할 수 있는 것과 그걸 빨리 하는 거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나이의 영역대에 그걸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가리가 되어지는데 5세, 6세가 잘하는 학년? 그럼 내년에 이제 들어올 4세, 지금 현재 4세는 잘한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초등학교에서 지금 제일 잘하는 학년이 2학년하고 3학년인데 5학년, 6학년 잘하냐고요? 글쎄요. 지금 현재 이제 그 6학년들은 이제 꾸준하게 그냥 자기의 잘하는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 학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2학년, 3학년하고 다른 학년의 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런 평균적인 습성 자체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5세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께서는 그 빨라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빨리 하면 나중에 수학을 빨리 한 것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고요. 수학을 빨리 했기 때문에 다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를 어머님들께서 몸소 체험하셔야 돼요. 이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고등학교 때요. 이번에 언니 그 제자 중에 그 혹시 언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2학년인데 서울대 의대 갔거든요. 가능하죠, 어머님. 근데 그걸 빨리 했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니까 가능했던 얘기예요. 의아하시죠? 근데 어머님 작년에 그 친구가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검정고시 보고 물론 중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했습니다. 근데 자퇴를 했는데 이제 검정고시 준비해서 작년 카대 논술로 갔어요.
네, 카드 논술 성균관대 의대 붙었고. 근데 이제 최연소 온 거죠. 신문에 완전 도배가 됐던 친구입니다. 근데 올해 한 해 서울대 의대 간다고 준비를 했는데, 네, 수능으로 네, 갔어요. 네, 어머니 안 믿기시죠? 근데 그 어머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선생님 이제는 제 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얘기가 어머님 얼마나 와닿던지. 왜? 아이한테 투자하는 시간 12년, 13년이 어머님 쉽지 않은 시간인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경단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게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중간 부분을 비워지는 느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머님들 스스로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재미가 없죠, 솔직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신하는 그 시기에 지나고 났을 때 내가 얻어지는 건 아이의 모습 하나인데 그 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잘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내 아이의 성공은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학원의 실장님으로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꼭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는 어머님들의 꿈을 이뤄가는 모습을 봐야 애들이 어머님 진짜 높이 성장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머님의 여유가 아이를 길러요. 네, 그래서 어머님의 여유가 있어야 아이가 잘해요. 네, 그리고 그게 없으면 네, 아이는 쪼들리고 촉박하고 네, 계속적인 긴장감의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잘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